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김모 씨의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잠깐만. 알잖아요. 시간 없으니까 상의는 벗지 마시고. 이건 제 아내가 모텔에서 다른 남자에게 한 말입니다. 참고로 난 모텔 안에 있는 어떤 곳에도 손대지 않는 거 알죠? 네, 맞습니다. 제 아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 아내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하고 새 아이와 저, 그리고 시부모님까지 챙기는 슈퍼우먼이었죠. 저는 새벽 택배 기사입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지만 제 아내만큼은 의심할 이유가 단 1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제 아내는 2년 동안 48명의 남자와 바람을 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이제 가야 돼요. 5분만 더 있다 가면 안 돼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비굴하고 간절했죠. 말했잖아요. 모텔에서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은 30분이라고. 여기서 늦어지면 스케줄 꼬이고, 그럼 저 더 이상 그쪽 못 만나요. 알겠죠? 딱 30분. 관계 맺는 시간까지. 제 아내는 관계 맺는 시간마저 철저하게 통제했습니다. 모텔에 들어가서 딱 30분. 가져온 샤워젤로 몸만 씻고 머리카락 하나 흘리지 않고 흔적 없이 나오는 능력자였어요. 그리고 남편인 저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 나 지금 마트야. 장 보고 있어. 전화 배경으로는 마트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 카트 굴러가는 소리, 계산대 소리. 하지만 제 아내는 마트가 아닌 모텔에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마트 소리 어플이라는 게 있더군요. 핸드폰에 깔면 마트 배경음이 나오는 앱이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바람을 폈더라고요. 이렇게 30분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니 남자들이 환장하는 거죠. 이건 제 아내의 불륜남. 아니, 바람 핀 남자 중 한 명의 부인이 제게 한 말입니다. 한 번만 만나는 게 규칙이래요. 그래서 남자들이 더 집착하고 더 매달리고 미쳐버리는 거예요. 온라인 오픈 채팅방에서 제 아내는 유명인이었습니다. 일명 전설의 12시의 여자로 유명했었더라고요. 평일 낮 12시에만 만나고 딱 30분만 만나는 여자. 매일 마트에 장 보러 간다던 아내. 가족들 끼니 걱정하는 헌신적인 아내. 시부모님 생신도 챙기고 결혼 기념일도 잊지 않는 완벽한 아내. 그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아니,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완벽한 아내였으니까요. 다만 하루 중 30분만 제외하면요. 여러분, 완벽해 보이는 사람의 이면을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실제 경험담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 모든 게 현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제 아내는 어떻게 2년 동안 48명의 남자들과 바람을 피우면서도 완벽한 아내로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새벽 택배 기사입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물류센터로 출근해서 밤 9시가 되어야 집에 돌아옵니다.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나르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살죠. 아이러니하게도 제 아내의 마음만큼은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제 아내 지연은 새 아이의 완벽한 엄마였습니다. 큰아이 초등학교 5학년, 둘째 3학년, 막내는 유치원생. 매일 아침 새 아이를 깨우고 맞춤형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학원 셔틀을 돌리는 일상을 10년째 반복하고 있었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시부모님 생신도 제가 잊고 있을 때 아내가 먼저 기억해서 상을 차렸고 우리 부모님 결혼 기념일도 매년 기억하고 매년 선물도 챙겨줬어요. 저보다 더 제 부모님을 잘 챙기는 친딸 같은 며느리였죠. 여보, 오늘 어머님 생신이잖아. 내가 미역국 끓여서 갖다 드릴게. 여보, 아버님이 요즘 무릎이 안 좋으시대. 내가 좋은 병원 알아봤어. 이런 아내를 의심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막 배송을 마치고 차에 앉아 쉬고 있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지연 씨 남편분이세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말씀드리기가 정말 조심스러운데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제 남편이 지연 씨랑 부적절한 관계였어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지금 무슨 말씀을? 6개월 전 일이에요. 제가 남편 핸드폰을 보다가 알게 됐어요. 부인 연락처는 없었지만 메시지 내용으로 추적해서 남편분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우리 아내가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있어요. 제가 직접 봤거든요. 모텔에서 나오는 걸.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남편이 평일 낮마다 어디 간다고 해서 이상하다 싶어서 미행했어요. 그리고 MT마트 근처 모텔에서 부인이랑 함께 나오는 걸 봤어요. MT마트요? 네. MT 모텔이요. 마트 바로 옆에 있는. 여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부인은 딱 30분만 만나신대요. 한 번만 만나는 게 규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미쳐 있었어요. 다시 만나고 싶다고. 잠깐만요.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농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희는 그 일로 이혼했어요. 남편분도. 확인해 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자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아내는 매일 마트에서 장을 봅니다.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가족들이 좋아하는 반찬거리를 사오죠. 그게 잘못된 건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아내의 행동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얼굴이었어요. 여보, 일찍 왔네. 오늘 저녁은 당신이 좋아하는 갈비찜이야. 응, 고생했어. 오늘도 마트 다녀왔어? 당연하지. 장 안 보면 밥이 어떻게 나와? 평범한 대화였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죠. 그런데 여보, 오늘 마트에서 뭐 샀어? 갑자기 왜 그래? 평소에 관심도 없더니. 아니, 그냥 궁금해서. 갈비랑 채소, 그리고 애들 간식. 평소랑 똑같지 뭐.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고는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죠. 오늘 아내가 사용한 금액은 12만 3천 원. 마트 이름은 MT마트. 시간은 오후 1시 47분. 여기까지는 평범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12시쯤 마트에 간다고 했는데 카드 사용 시간은 항상 2시 가까이였어요. 장을 보는데 2시간이나 걸린다고? 아니야. 엄마들이랑 커피 마시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겠지. 저는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저는 아내를 시험해 보기로 했어요. 여보, 오늘 뭐 해? 평소랑 똑같지. 애들 학원 보내고 마트 가서 장 보고. 몇 시쯤 마트 가는데? 12시? 왜? 아니, 그냥. 오늘 내가 일찍 끝나면 같이 갈까 싶어서. 순간 아내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어요. 0.5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래. 근데 당신 바쁘잖아. 괜찮아. 나 혼자 갈게. 응, 알았어. 그날 저는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거실, 주방, 현관. 아내의 동선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위치였어요. 미안해, 여보. 하지만 확인하고 싶어. 내 의심이 기우라는 걸. 그리고 그 카메라를 통해 본 아내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하지만 배송 중간중간 핸드폰으로 집 카메라를 켰죠. 화면 속 아내는 분주했습니다. 오전 9시 큰아이와 둘째를 학교에 보내고 9시 30분 막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10시 집으로 돌아와 청소를 시작해요. 청소기를 돌리고 빨래를 널고 설거지를 하는 아내의 모습은 완벽했습니다. 10시 30분 시어머니께 전화를 꺼내요. 어머님, 식사 잘하셨어요? 오늘 아침 약 챙기시고 미세먼지 없으니까 아버님이랑 산책 다녀오세요. 친딸처럼 챙기는 모습에 저는 또 한 번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11시 아내는 옷을 갈아입어요. 원피스였어요. 평소에 아내는 편한 옷을 입고 다녔는데 오늘따라 왜 원피스를 입었을까요? 11시 30분 아내는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서요. 그리고 11시 50분 MT마트 주차장에 차를 세워요. 이제 장을 보러 들어가겠지. 저는 핸드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마트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운 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더라고요. 5분, 10분, 15분. 아내는 여전히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2시. 한 남자가 아내의 차 옆에 나타났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였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남자가 마지막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2부 30분의 비밀 800-1600. 남자는 3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키가 크고 정장을 입고 있더라고요. 아내는 창문을 열고 그 남자와 짧게 대화를 나눈 뒤 자신의 차에서 내려 그 남자의 차로 옮겨 탔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아니야, 아는 사람일 거야. 친구 남편이거나 아니면.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배송 일정을 미루고 황급히 차를 몰았어요.
MT마트까지는 20분 거리.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마트에 도착했을 때는 12시 30분. 아내의 차는 여전히 주차장에 있었지만 아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주차장을 천천히 돌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트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MT 모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MT 마트가 아니라 MT 모텔이었어요. 아내는 마트가 아니라 모텔 이름을 활용해 저를 속인 거였습니다. 저는 차를 모텔 주차장에 세우고 멍하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들어가서 확인해야 하나? 아니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여보. 어디야? 나 배송 중이지. 왜? 아니, 그냥.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배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의 웅성거림, 카트 소리, 계산대 소리, 마트 소리였습니다. 여보, 거기 어디야? 시끄럽네. 나 지금 마트야. 장 보고 있어. 그래. 뭐 사는데? 오늘 과메기 좀 사려고. 당신 좋아하잖아. 응, 고마워. 그럼 이따 봐. 전화를 끊은 저는 차 안에서 주먹으로 핸들을 쳤습니다. 분명 아내는 모텔에 있었어요. 제 눈으로 똑똑히 봤죠. 그런데 전화 배경음은 마트 소리였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곧바로 검색을 시작했어요. 마트 소리 앱, 배경음 어플, 가짜 소리 앱, 그리고 찾아냈습니다. 실제로 그런 어플이 존재했어요. 백그라운드 사운드라는 앱이었죠. 마트 소리, 카페 소리, 거리 소리 등 다양한 배경음을 재생해주는 어플이었습니다. 아내는 이 어플을 이용해 저를 속인 거였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모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손님, 어떻게 오셨어요? 제 아내가 여기 들어온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투숙객 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당연한 답변이었어요. 저는 다시 차로 돌아와 기다렸습니다. 12시 40분, 12시 50분, 1시, 그리고 정확히 1시. 모텔 현관문이 열리고 아내가 나왔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까 그 남자와 함께였죠. 30분. 딱 30분 만에 나온 거예요. 두 사람은 현관 앞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차 안에서 핸드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다음은 언제 볼까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글쎄요. 스케줄 보고 연락드릴게요. 오늘은 이만. 아내는 차갑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차로 돌아갔고 아내는 다시 MT마트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저는 아내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마트 주차장에 도착한 아내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어요. 대신 트렁크를 열고 무언가를 꺼냈죠. 휴대용 헤어드라이어였습니다. 아내는 차 안에서 머리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병을 꺼내 몸에 뿌렸죠. 향수가 아니었어요. 제가 선물한 아로마 오일이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적이었어요. 머리를 말리고 향을 바꾸고 그리고 아내는 마트 드라이브 스루 코너로 차를 몰았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저는 처음 알았어요. MT마트에 드라이브 스루 서비스가 있다는 걸.
아내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트렁크만 열었어요. 그러자 마트 직원이 미리 준비된 장바구니를 트렁크에 실어줬죠. 5분. 장을 보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5분이었어요. 그리고 아내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내는 온라인으로 미리 장을 주문하고 드라이브 스루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시간을 절약했어요. 그렇게 아낀 시간은 대략 1시간. 아내는 그 1시간 중 30분을 다른 남자와 보냈던 거예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간의 카드 사용 내역을 다시 확인했어요. MT마트 1시 47분, MT마트 1시 52분, MT마트 1시 43분. 모두 비슷한 시간대였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이걸 한두 번 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 아내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짓을 해왔을까요? 한 달, 반년, 아니면 그 이상? 그리고 오늘 만난 그 남자가 전부였을까요? 집에 돌아온 저는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여보, 다녀왔어. 응, 고생했어. 오늘 뭐 샀어? 과메기랑 채소. 오늘 저녁은 과메기 구이 어째? 좋지. 평범한 대화였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죠. 저는 아내에게 직접 물어볼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아내는 샤워를 하러 갔고 핸드폰은 충전 중이었죠.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핸드폰을 열자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카카오톡이었습니다. 대화 목록을 내렸어요. 가족 단톡방, 엄마들 모임, 학원 선생님. 그리고 한 대화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2시의 여자. 이름부터 수상했어요. 대화방을 열었습니다. 오늘 12시 가능하신 분? 저요. 어디서 볼까요? 익명일 MT 어때요? 좋아요. 30분만요. MT. 역시 모텔이었어요. 저는 더 위로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저번에 만난 분이랑 또 만나고 싶은데 연락처 교환 가능할까요? 죄송해요. 저는 한 번 이상 안 만나요. 규칙이에요. 왜 꼭 30분이에요? 1시간은 안 돼요? 스케줄이 타이트해서요. 30분 넘으면 못 만나요. 혹시 주말은 안 되나요? 주말은 가족 시간이라 불가능해요. 평일 12시만 가능합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제 아내였습니다. 저는 프로필을 확인했어요. 닉네임은 난시비 씨. 그리고 가입 날짜는 2년 전이었어요. 2년. 제 아내는 2년 동안 이런 짓을 해왔던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샤워를 마치고 나온 아내를 불렀어요. 왜?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없어? 순간 아내의 표정이 굳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오늘 당신 어디 갔었어? 마트 갔다 왔잖아. 왜 자꾸 물어? 정말 마트만 갔었어? 그래. 왜?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럼 이건 뭐야? 모텔에서 나오는 아내의 사진이었습니다. 아내는 말을 더듬었어요. 이게 뭐? 2년이야. 2년 동안 당신 이런 짓거리 해왔어.
어떻게 알았어? 아내는 부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죠. 당신 핸드폰 봤어. 12시의 여자. 그게 당신이지? 아내는 고개를 숙였어요. 대체 왜 그런 거야? 아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2년 동안 모르고 한 거야? 말이 돼? 처음엔 정말 호기심이었어. 오픈 채팅방에 들어갔는데 다들 만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도 딱 한 번만 만나보려고 했어. 그게 2년이 됐다고? 몇 명이야? 대체 몇 명이랑 그런 거야? 기억 안 나. 기억이 안 나겠지. 남자들이 너무 많아서. 아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알던 완벽한 아내는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낯선 여자만 남아 있었죠. 이혼하자. 뭐? 이혼하자고. 나는 더 이상 당신이랑 살 수 없어.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2년 동안 수십 명의 남자들이랑 그래놓고 이제 와서 용서를 바래. 당신 제정신이 있는 거야? 아내는 울기 시작했어요. 나는 너무 힘들었어.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밥하고 애들 챙기고 당신 챙기고 시부모님 챙기고 내 시간은 단 1분도 없었어. 그래서 바람을 폈다고? 그게 이유야? 그게 아니라 난 그냥 잠깐이라도 나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었어. 엄마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닌 그냥 나로 살고 싶었어. 30분 동안 다른 남자랑 자는 게 너로 사는 거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 뭐? 정신과. 당신 지금 정상이 아니야. 나는 정상이야. 오히려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순간 아내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내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래. 당신은 나한테 뭘 해줬어? 고맙다는 말 한마디, 칭찬 한마디 제대로 한 적 있어? 나는 10년 동안 당신 그림자처럼 살았어. 당신이 원하는 완벽한 아내, 완벽한 엄마, 완벽한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어. 그런데 나한텐 남는 게 뭐가 있었겠어? 나라는 인간 존재가 점점 사라지고 없었어.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당신이랑 사는 게 재미없었어. 뭐? 잠자리도 그렇고, 대화도 그렇고, 당신은 늘 바빴고, 나는 늘 혼자였어. 그러다 보니,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게 됐어. 저는 기가 찼습니다. 지금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이 바람핀 건 내 잘못이고, 당신이 거짓말한 건 내가 관심 안 줘서고, 다 내 탓이라는 거지. 여보,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 뭔데? 대체 뭔데?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평생 아내에게 소리를 지른 건 처음이었죠. 아내도 울음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차가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 건 아내의 진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더 충격적인 진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배송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평소처럼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뒤 집을 나섰죠.
저는 어제 전화했던 그 여자에게 연락했어요. 혹시 제 아내에 대해서 더 아는 게 있나요? 남편분. 제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 말씀드릴게요. 여자는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30분 뒤 저는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여자가 들어왔고 그녀는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실 제 전 남편이 부인이랑 바람을 폈어요. 네, 6개월 전이었어요. 제 남편은 약사였는데 오픈 채팅방에서 부인을 만났대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남편이 점심시간마다 나간다고 했는데 저는 동료들이랑 밥 먹는 줄 알았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 핸드폰에서 이상한 메시지를 봤어요. 여자는 핸드폰을 꺼내 제게 보여줬어요. 12시에 MT에서 30분만. MT가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남편을 미행했죠. 그리고 모텔에서 나오는 남편과 부인을 봤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남편을 추궁했죠. 남편은 처음엔 부인했지만 증거를 보여주니까 결국 인정했어요. 그래서요? 남편 말로는 부인이 정말 철두철미하다고 했어요. 모텔에 들어가서도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마시고 심지어 비누도 안 쓴대요. 뭐요? 자기가 가져온 샤워젤로만 씻고 머리카락 하나도 안 떨어뜨리고 흔적을 완벽하게 지운대요. 그리고 시간도 정확히 30분, 1분도 더 안 있고 정확히 30분을 지킨대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한 번 더 만나자고 했는데 부인이 거절했대요. 한 사람당 한 번만이라는 게 규칙이래요. 대체 왜 그런 규칙을? 남편 말로는 감정이 생기면 안 되니까래요. 그냥 육체적인 관계만 원하는 거래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혼했어요. 남편이 부인한테 집착하더라고요. 다시 만나고 싶다고 미친 듯이 매달렸대요. 근데 부인은 연락도 안 받고 받아주지 않았대요. 그리고 저는 알아냈어요. 부인이 우리 남편만 만난 게 아니라는 걸. 오픈 채팅방에서 12시의 여자로 유명하더라고요. 평일 낮 12시에만 만나고 딱 30분만 만나는 여자. 여자는 핸드폰을 다시 꺼냈어요. 이게 그 채팅방이에요. 화면에는 수백 개의 메시지가 올라와 있었어요. 12시의 여자 혹시 아는 분? 저 저번에 만났는데 진짜 대박이에요. 한 번만 만나는 게 규칙이라서 아쉬워요. 재혼녀인가요? 아니면 유부녀? 유부녀래요. 완전 철두철미하대요. 저는 핸드폰을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분, 저는 이런 짓을 하면서 철두철미하게 속이고 현모양처럼 지내는 부인이 행복하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분에게 진실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죄송해요. 이런 말씀드려서. 여자는 일어섰습니다. 저는 카페에 혼자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제 아내가 온라인에서 유명한 12시의 여자였다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여보, 왔어? 일찍 왔네. 응. 오늘 저녁은 삼겹살이야. 당신 좋아하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 어디 아파? 당신, 약사랑 만난 적 있어? 순간 아내의 손이 멈췄어요.
누구? 김동훈 약사. 6개월 전에 만났지? 아내는 칼을 내려놓았어요. 그 사람 부인이 오늘 나한테 왔어. 모든 걸 얘기하더라. 아내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어차피 들킬 거였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 아내는 심호흡을 했어요. 맞아. 나는 2년 동안 바람을 폈어. 정확히는 48명. 48명? 일주일에 2번. 한 달에 8번. 2년이면 대략 그 정도야.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처음엔 정말 호기심이었어. 오픈 채팅방에 들어갔는데 다들 만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도 한 번, 딱 한 번만. 그게 48번이 됐다고? 응. 한 번 해보니까 재미있더라고. 내가 주도권을 쥐고, 내가 시간을 정하고, 내가 규칙을 만들고. 그게 너무 좋았어. 당신도 알잖아. 나는 10년 동안 누구 하나 제대로 컨트롤한 적이 없어. 애들은 내 말 안 듣고, 당신은 바쁘고, 시부모님은 이래라 저래라 하고,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로봇이었어. 그래서 다른 남자들을 만난 거야? 그게 아니라, 그 30분만큼은 내가 모든 걸 정할 수 있었어. 시간, 장소, 방식, 다 내 마음대로였어. 그게 너무 좋았어. 저는 아내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당신, 지금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말하는 거야? 정상? 정상이 뭔데? 10년 동안 로봇처럼 사는 게 정상이야? 아니면 30분 동안 내 인생을 사는 게 정상이야? 당신은 결혼했어. 새 아이의 엄마야. 알아. 나도 알아. 그래서 완벽하게 했잖아. 애들 학교 준비물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당신 옷 하나도 안 구겨지게 다림질하고, 시부모님 생신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내가 뭘 잘못했어? 바람을 폈잖아. 그건 별개야. 별개? 어떻게 그게 별개야? 나는 일과 사생활을 완벽하게 분리했어. 12시부터 1시까지 딱 1시간. 그 시간만큼은 나를 위한 시간이었어. 나머지 23시간은 전부 가족을 위한 시간이었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 정말 이상해. 그래, 나 이상해. 근데 어떡해?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겠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니, 처음부터 제가 아내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아이들을 위해 참고 살 것인가.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오부 뻔뻔함의 극치 3200-4000.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이혼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사유가 뭔가요? 배우자의 부정행위입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사진, 메시지 기록, 그리고 증인도 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만요? 부인 측에서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자녀가 있다고 하셨죠? 네. 부인이 주 양육자였다면 법원에서 부인에게 양육권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바람을 폈는데 부정행위와 양육 능력은 별개로 판단합니다. 만약 부인이 2년 동안 아이들을 잘 돌봤다면 법원은 그 점을 고려할 겁니다.
저는 기가 막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부인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리 검사를 받게 해서 양육에 부적합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게 가능한가요? 시도해 볼 만합니다. 일단 준비해 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혼하자. 응. 변호사 선임했어. 다음 주에 조정 신청할 거야. 양육권은 내가 가질 거야. 아내는 비웃었어요. 불가능할걸? 왜? 애들이 나 없으면 못 살아. 당신도 알잖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 생각이 바뀔 거야. 어떤 사람? 나는 완벽한 엄마야. 2년 동안 단 한 번도 애들 앞에서 실수한 적 없어. 그리고 당신 애들한테 뭐라고 말할 거야? 엄마가 바람 폈다고? 그럼 애들이 엄마를 어떻게 볼까?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당신은 선택해야 돼. 애들한테 진실을 말하고 나를 떠나보낼 것인가? 아니면 입 다물고 이대로 살 것인가? 당신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야. 현실이지. 아내는 일어섰어요. 나는 계속 완벽한 엄마로 살 거야.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당신 정말 미쳤어. 그래, 나 미쳤어. 근데 어떡해? 애들은 나를 사랑해. 당신도 2년 동안 몰랐잖아. 그만큼 내가 완벽했다는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내는 주방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날 저녁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우리 아들, 딸들. 오늘 학교 어땠어? 재미있었어.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 와, 정말? 엄마한테 보여줘.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이들을 맞이했어요. 저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이들은 행복해 보였어요. 엄마를 믿고,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에게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진실을 말하는 순간 아이들의 세계는 무너질 거라는 걸.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침묵해야 할까요? 며칠 뒤 저는 아내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아내는 완벽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밥을 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시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고, 저녁에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정확히 12시, 아내는 집을 나섰어요. 저는 더 이상 미행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알고 있었으니까요. 1시간 뒤 아내는 돌아왔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여보, 오늘 저녁은 당신이 좋아하는 제육볶음이야. 고마워. 당신 요즘 힘들어 보여. 무슨 일 있어? 아니, 괜찮아. 그래. 그럼 됐다. 오늘 저녁 맛있게 먹어. 아내는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걸까? 아이들은 행복해요. 아내는 완벽한 엄마예요. 저만 불행합니다. 그렇다면 저 혼자 참으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어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아내와 대화를 나눠보기로. 여보,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당신,
정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뭐, 바람, 계속 필 거냐고. 아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솔직히 말하면, 아마도 나는 그 시간이 필요해. 그게 없으면 나는 제정신을 못 차려.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당신은 그냥 모르는 척 해줘. 모르는 척? 응. 나는 완벽한 아내가 될게. 완벽한 엄마가 될게. 당신한테 부족한 거 하나 없이 해줄게. 대신 그 30분만, 그 30분만 내 시간으로 인정해줘. 저는 기가 막혔어요. 그게 말이 돼? 왜 안 돼? 당신도 손해볼 거 없잖아. 나는 여전히 좋은 아내야. 바람 피는 거만 빼면, 바람 피는 거만 빼면, 응. 그거 하나만 눈 감아주면 나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걸 해줄 수 있어.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생각해봐. 이혼하면 애들이 상처받아. 재산도 나눠야 하고, 양육권 싸움도 해야 하고, 복잡해져. 근데 그냥 지금처럼 살면 아무 문제 없어. 당신 진짜 미쳤어. 미쳤든 말든 이게 현실이야. 당신이 선택해. 아내는 일어나 침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모든 걸 무너뜨리고 새로 시작할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육부 균열된 일상 4000-4800.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연락했어요. 고객님, 조정 신청하시려면 서류가 필요합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무 오래 끌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결정을 내릴 수 없었어요.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큰아이는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었어요. 아빠, 요즘 엄마랑 사이 안 좋아? 아니야. 왜? 요즘 아빠가 엄마한테 말 안 하잖아. 아니야. 그냥 아빠가 바빠서 그래. 그래? 그럼 다행이다. 우리 엄마 없으면 안 돼. 아이의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둘째는 아직 어렸습니다. 아빠,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래? 왜? 엄마는 맛있는 거 많이 해주고, 학교 갈 때 머리도 예쁘게 묶어주고, 아플 때 병원도 데려가줘. 그렇구나. 아빠는 엄마한테 감사해야 돼.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막내는 아직 순수했습니다. 아빠, 나는 커서 엄마 같은 엄마가 될 거야. 그래? 응. 엄마는 모든 걸 다 할 줄 알아.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나랑도 잘 놀아줘. 진짜 슈제시도 남계 속편집 퍼맨 같아. 아이들은 엄마를 사랑했어요. 엄마를 믿었습니다. 엄마에게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제가 진실을 말하는 순간 아이들의 세상이 무너질 거라는 걸.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물었어요. 당신, 아이들 생각은 안 해? 무슨 소리야? 당신이 하는 짓, 그게 아이들한테 들키면 어떡하려고? 안 들켜. 2년 동안 안 들켰잖아. 만약에 들키면? 그럴 일 없어. 만약에 들킨다고. 아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그땐 어떻게든 하겠지. 어떻게든. 응.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 정말 아이들을 사랑해? 당연하지. 내 목숨보다 소중해. 그럼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아이들이 상처받는 건 생각 안 해? 나도 생각해. 매일 생각해. 근데 어떻게?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겠어. 아내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어요. 나도 죄책감 느껴.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해. 내가 정말 나쁜 엄마구나. 내가 정말 나쁜 아내구나. 근데 아침이 되면 또 똑같아. 일어나서 밥하고 애들 챙기고 12시 되면 나가고. 그게 반복돼. 그럼 끊어. 못 끊어. 왜? 중독됐어. 저는 아내를 쳐다봤어요.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나도 알아.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 근데 못 끊어. 그 30분이 없으면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아. 10년 동안 로봇처럼 살았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 나는 한 번도 나로 산 적이 없어. 그래서 바람을 핀 거야? 응. 저는 아내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온 아내. 그 대가가 30분의 자유였다니. 하지만 그게 다른 사람을 배신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었어요. 여보, 나 상담받고 싶어. 뭐? 정신과 상담. 나도 내가 이상한 거 알아. 도움이 필요해. 저는 놀랐어요. 아내가 먼저 도움을 청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좋은 병원 알아볼게. 고마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아내가 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7부 반복되는 배신 4800-5600. 일주일 뒤 아내는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제가 알아본 정신과 병원이었죠. 어떻습니까? 상담이 끝난 뒤 저는 담당 의사에게 물었어요. 복잡하네요. 구체적으로요? 부인은 전형적인 통제 욕구가 강한 케이스입니다.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어 하죠. 그게 바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결혼 생활에서는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아이들, 배우자, 시부모. 그래서 부인은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든 거예요. 30분의 바람이요? 그렇죠. 그 시간만큼은 모든 걸 자기가 결정해요. 만날 사람, 장소, 시간, 방식. 완벽한 통제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고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어렵습니다. 부인은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게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장기 상담이 필요해요. 그리고 부부 상담도 함께 받아야 해요. 고객님도 문제가 있으세요. 저도요? 그렇죠. 고객님은 10년 동안 부인의 감정을 무시했어요. 부인이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외면했죠.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물론 부인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고객님도 책임이 있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의사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내와 마주 앉았어요. 선생님이 뭐래? 부부 상담을 받자고 하시더라. 부부 상담? 응.
나도 문제가 있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래. 아내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응, 나도. 당신 마음을 몰라줬어. 미안해. 그 순간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여보, 처음으로 아내가 진심으로 우는 것 같았어요. 나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는 그날 밤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당신한테 사랑받는다고 느낀 적이 없었어. 정말? 응. 당신은 늘 바빴고 나는 늘 혼자였어. 그래서 외로웠어. 나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 건데. 알아. 근데 나는 당신의 관심이 필요했어.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그런 게 필요했어. 저는 아내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저는 10년 동안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도 미안해. 내가 더 잘못했어. 우리는 그날 밤 서로를 안았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해보자. 우리 가정을 지키자. 저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매주 부부 상담을 받았어요. 저는 아내에게 더 많은 관심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내가 할게. 정말? 괜찮아? 응. 당신 쉬어. 고마워. 저는 아내를 위해 시간을 냈어요. 주말에는 아이들을 제가 돌보고 아내에게 자유 시간을 줬죠. 여보, 오늘은 친구들 만나고 와. 내가 애들 볼게. 정말? 고마워. 아내는 행복해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안심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한 달 뒤,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카드 사용 내역에 MT마트가 찍혀 있었습니다. 시간은 일시 47분.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설마. 다음 날, 저는 아내를 미행했습니다. 아내는 12시에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MT마트 주차장으로 향했죠. 저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아내는 주차장에서 다른 남자의 차로 갔습니다. 그리고 모텔로 향했어요. 30분 뒤 아내는 다시 나왔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다녀왔어. 어디 갔다 왔어? 마트. 왜? 정말 마트만 갔었어? 순간 아내의 표정이 굳었어요. 또 미행했어? 대답해. 정말 마트만 갔었냐고. 아내는 고개를 숙였어요. 한 달 동안 우리가 뭐 했어? 상담도 받고 노력도 했잖아. 그런데 또 미안해. 미안하다고. 또 미안하다고.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정말 못 고치는 거야? 나도 모르겠어. 참으려고 했는데 뭐, 한 달도 못 참아.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당신, 정말 중독된 거야. 아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혼하자. 여보, 이번엔 진짜야. 더 이상 못 참겠어. 한 번만 더. 한 번, 몇 번을 더 줘야 하는데, 10번, 100번. 아내는 울기 시작했어요. 나는 끝이야.
변호사한테 연락할게.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이혼 소송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일주일 뒤 조정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평소처럼 일상을 살아갈 뿐이었죠. 아침에 밥하고 아이들 챙기고 저녁 준비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그리고 마침내 법원 조정 날이 다가왔습니다. 8부 마무리 마이너스 여러분의 선택은 5,600 마이너스 6,000. 한 달 뒤 저는 가정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도 옆에 앉아 있었죠. 조정위원이 물었어요. 이혼 사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어요. 사진, 메시지 기록, 증인 진술서,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조정위원은 자료를 검토했어요. 부인, 이게 사실입니까? 네. 아내는 부인하지 않았어요. 2년 동안 48명의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조정위원은 한숨을 쉬었어요. 부인, 왜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까? 아내는 침묵했어요.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아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10년 동안 완벽한 아내, 완벽한 엄마로 살았습니다. 네. 그런데 제 시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자는 동안 저를 위한 시간은 단 1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행위를 하신 겁니까? 네. 조정위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부인의 상황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부정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양육권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키우고 싶습니다. 순간 저는 반박했어요. 안 됩니다. 아이들을 아내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왜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2년 동안 아이들을 속이며 거짓말을 했어. 그런 사람이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겠어? 저는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였습니다. 단 한 번도 아이들 앞에서 실수한 적 없습니다. 그게 문제야. 너는 엄마라는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을 뿐이야. 조정위원이 끼어들었어요. 두 분 다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양육권은 아이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부인이 2년 동안 주 양육자였다는 점은 인정됩니다. 하지만 부정행위로 인한 도덕성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조정위원은 서류를 정리했어요. 오늘 조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조정일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을 나온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내도 옆에 서 있었죠. 여보, 뭐? 정말 이혼하고 싶어? 당연하지. 그럼 애들은 내가 키울 거야. 당신 혼자서는 못 키워. 알아. 그럼 어떻게든 하겠지. 아내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당신 후회할 거야. 아내, 애들이 당신을 원망할 거야. 그건 내 몫이야. 저는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요? 아이들을 위해 참고 사는 게 나았을까요? 아니면 제 자존심을 지킨 게 맞을까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혼은 아직 성립되지 않았어요. 양육권 문제로 협의가 되지 않았거든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고 아내는 따로 나가 살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아내는 아이들을 만나러 와요. 엄마. 아이들은 여전히 엄마를 좋아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 그동안 잘 지냈어? 응. 근데 엄마, 언제 다시 우리랑 같이 살아? 엄마가 아빠랑 얘기 중이야. 빨리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아이들의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큰아이는 이제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엄마랑 이혼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어. 왜? 아빠랑 엄마가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 그럼 너희는 아빠랑 엄마 둘 다 사랑해. 그건 변하지 않아. 알았어. 큰아이는 울먹였어요. 저는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에필로그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모 씨는 아직도 고민 중이라고 말합니다. 이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아이들을 위해 참고 살 것인가. 그 아내는 여전히 완벽한 엄마예요.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잘 돌봅니다. 다만 그 30분의 비밀만 제외하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저라면 이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이들을 위해 참고 사시겠습니까? 혹은 아내의 제안대로 30분의 비밀을 모르는 척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제 아내라면 10년 동안 자신을 희생하며 산 대가로 30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배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정답을 모르겠어요. 다만 확실한 건 완벽해 보이는 가정도 그 이면에는 무너진 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틈은 한순간에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에게도 30분의 비밀이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지 궁금합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남편과 아내 중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